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60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기분이 마치 세상에서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일을 그만둔 건 5년 전이었어요. 손목이 아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다들 저를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었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그러다 작년부터 문화센터에서 공예 강좌를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수강생들이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잠자리에도 혼자 드는 일상이 반복됐죠. 그런데 지난달 어느 화요일이었나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복도에서 낯선 남자분을 봤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자세가 곱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어요. 강의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공예 수업을 하나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상우라고 합니다. 새로 신청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아마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최상우 씨를 보니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이 서툴렀지만 집중력이 남달랐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잡담을 할 때도 묵묵히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했죠. 선생님,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저는 최상우 씨 옆으로 가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런 향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의 향을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 최상우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정중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최상우 씨 생각이 났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뛸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웃어본 건지 갑자기 옷장을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수업 때 뭘 입고 갈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수업 때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좀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최상우 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좀 됐습니다. 아, 저와 같은 처지구나. 그때부터 최상우 씨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아니, 거의 끝내버릴 뻔했다는 걸요.
그 다음 주부터 최상우 씨의 작은 배려들이 시작됐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제가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신가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면서요. 하지만 최상우 씨는 고집했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 힘드시잖아요. 저도 딱히 갈 곳이 없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드라이브가 일주일, 한 달로 이어졌어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최상우 씨는 의료재단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 큰 곳의 이사장이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큰 병원을 운영하시다니.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만 올려둔 거예요. 이제는 후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졌죠. 겸손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가끔 혼자 와서 마시곤 했거든요. 그러자 최상우 씨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마실까요? 저도 커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니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최상우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했던 얘기, 남편과의 추억,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마음까지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최상우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우 씨도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때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새로운 인연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최상우 씨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하고 가끔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미정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상우 씨, 그러면 제가 패가 되는 거 아닌가요? 패라니요. 저야말로 미정 씨 덕분에 즐거워요. 그런 상우 씨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산도 없이 나온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상우 씨가 자신의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제 우산으로 함께 갑시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걷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10대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었는데도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그 순간 상우 씨의 강한 팔이 저를 붙잡았어요. 꽉 안겨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둘 다 비에 많이 젖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상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뭐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걸치세요. 그 따뜻함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가는데 상우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갑작스럽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미정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니면 제 심장 소리였을까요? 저도 상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겠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상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희 둘 다 조용한 걸 원했고 가족들끼리만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조카 유나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우 씨를 만나보고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이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행복하세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상우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생각보다 집이 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 넓은 정원까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미정아, 이제 우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상우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아직 새 환경에 적응이 안 된 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상우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상우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미정아, 우리 매일 밤 명상을 해보자. 명상이요? 응. 마음을 다스려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방법이 있거든. 상우는 거실 한쪽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 방은 처음 봤는데 벽면이 온통 짙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쿠션 2개가 놓여 있었고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향이야. 라벤더와 몇 가지 허브를 섞은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확실히 은은한 향이 났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편하게 앉아봐. 상우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눈을 감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해보는 명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우의 말대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깊게 숨을 쉬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상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만 들어. 다른 소리들은 모두 멀어져 가고 오직 내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있었나요? 끝나고 나니 정말 개운했어요. 어때? 마음이 편해지지? 네, 신기해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렇지? 매일 하면 더 좋아질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명상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잠도 잘 오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조금 멍해지는 거예요. 마치 술을 조금 마신 것처럼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제가 이상한가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 뭘? 어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명상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요. 상우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정상이야. 마음이 깊이 이완되고 있다는 증거거든.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의료 전문가인데 걱정 마. 상우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명상 중에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 다른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도 안 들리고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면 상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처럼. 당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미정이가 너무 예뻐서. 상우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뭔가 분석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더 심각해졌어요. 낮에도 멍한 시간이 늘어났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신, 저 정말 이상해요. 이런 증상이 정상인 건가요? 그때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어요.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명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야. 깊은 단계요? 응.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참고 계속해보자. 그 말을 듣고도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상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해칠 리는 없으니까요. 어느 날은 명상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미정은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 미정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상우는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환청을 들었나 싶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우 없이는 뭘 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면 어지럽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멍해져요. 결국 참지 못하고 상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상우가 지은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다정해 보이지만 뭔가 차가운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게 효과예요. 효과라뇨?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야. 곧 완벽한 평온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상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명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상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어디 가려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던 제게 상우가 물었어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어조가 달랐습니다. 허락을 구하라는 듯한 톤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려고요. 내일 내가 같이 갈까? 무거운 것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간단한 것만 사올게요. 그래도 요즘 밖이 위험하잖아. 혼자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니자. 위험하다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동네는 아주 안전한 곳인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대놓고 제지했어요. 미정아, 오늘 명상 효과가 특히 좋았어. 밖에 나가면 그 효과가 깨질 수 있으니까 집에 있자. 그냥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안 돼. 지금은 중요한 시기거든.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방해받으면 안 돼. 상우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상 때문인지 점점 의지력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미정아, 휴대폰 좀 줘봐. 왜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게. 요즘 해킹이 많다며. 제 휴대폰을 가져간 상우는 뭔가 만지작거리더니 새로운 폰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바꿨어. 보안이 훨씬 좋은 거야. 제 폰도 괜찮은데요. 이게 더 좋아. 내가 의료재단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건데 보안 수준이 다르거든. 새 휴대폰은 확실히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앱들도 낯설고 사용법도 복잡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랜만에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상한 소리만 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신호음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연결이 안 되거나 잡음만 들렸어요. 상우야, 전화가 이상해. 아무도 연결이 안 돼.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상우가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전파가 잘 안 터져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전화해야겠네요. 굳이? 누구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 친구들이랑 안부 인사라도 해야죠. 요즘 명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밖에 나가면 잡념이 생길 수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명상, 집중, 잡념. 상우는 항상 이런 말로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요. 작은 LED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제품의 대기 표시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표시창에는 영어로 뭔가 써 있었습니다. SIGNALBLOCKING ACTIVE.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신호를 차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파가 안 터지는 게 집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 기계 때문이었던 거예요. 급하게 다른 곳도 둘러보니 거실에도 제 방에도 비슷한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깜빡거리는 불빛을 내면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갇혀 있는 건가요? 말로 하니 더 실감이 났어요. 상우가 저를 가둬두고 있다는 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뭐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화장실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자. 늦었어. 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제가 뭔가 발견한 걸 눈치챈 걸까요? 침실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통신 차단 장치, 외출 제한, 휴대폰 교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신, 저 혹시 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상우에게 들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상우는 평상시처럼 자고 있었지만 저는 온갖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갇힌 걸까요? 사랑한다던 남편이 저를 감금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니 상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오늘 날씨가 좋네. 정원에서 차라도 마실까?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가면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면서 담장을 유심히 봤어요. 높은 담장 위에는 가시철사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범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탈출 방지용 같았어요. 미정아, 뭘 그렇게 봐? 아, 담장이 높네요. 보안상 어쩔 수 없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상우의 대답이 어딘지 석연치 않았어요. 보안이라는 핑계로 저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갇혀 있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상우는 제가 사랑한 남편이 아니라 저를 가둔 사람이라는 걸요.
통신 차단 장치를 발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상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조카가 온다고 했지? 유나가 오늘 올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겠다며 연락했거든요. 사실 저는 유나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불안했어요. 혹시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챌까 봐서요. 네,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럼 명상실은 잠시 치워두자. 오해받을 수 있잖아. 상우가 서둘러 명상실의 이상한 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봤어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명상 도구라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오후 3시경 유나가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에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유나는? 저는 그럭저럭요. 근데 이모, 좀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유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어봤어요. 기자 본능인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씨. 이모가 항상 자랑하시던 조카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모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유나가 상우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유나가 계속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모, 집이 정말 크네요. 근데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냄새도 이상하고 향 같은 건 피우세요? 그때 상우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천연 방향제예요. 몸에 좋은 허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유나가 상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럼요, 2층에 있어요. 유나가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상우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조카가 좀 예민한 것 같네. 괜찮겠어?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야, 그냥. 10분 정도 후 유나가 내려왔어요. 표정이 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모, 저 일찍 가볼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요. 이모, 몸 조심하세요. 유나가 가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제 손에 뭔가 작은 걸 쥐어줬어요. 종이 쪽지였습니다. 유나가 간 후 상우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조카가 좀 이상하네. 뭔가 의심하는 눈치던데.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사람들 부르지 말자. 명상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몰래 유나가 준 쪽지를 펼쳐봤어요. 이모, 집에 이상한 기계들이 있어요. 조사해 볼게요. 며칠 후 연락드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구나. 3일이 지난 후였어요. 상우가 병원에 간 사이 택배가 왔습니다. 유나 이름으로 보낸 거였어요.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집안 공기를 몰래 채취해서 분석해 봤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특수 주파수와 향 성분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건 세뇌에 쓰이는 기법입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느낀 멍함과 기억력 저하가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이모 남편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과거에 부인이 3명 더 있었어요. 모두 의문사했고 사인은 알 수 없는 뇌 손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3명의 부인이 더 있었다고? 그것도 모두 죽었다고? 그때 상우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급하게 편지와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상우 눈에는 제가 뭔가 다르게 보였나 봐요.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표정이 이상한데? 혹시 누가 왔었어? 아니요, 아무도. 상우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명상 시간에 상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은 명상을 해보자. 평소보다 향이 더 진했어요.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미정은 오직 나만 믿는다. 상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세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상이 끝나고 상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서재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열쇠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폴더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연구대상 1호 마이너스 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여자의 사진과 함께 날짜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마이너스 명상 훈련 시작. 반응 양호. 한 달 후 마이너스 기억력 저하 시작. 의존도 증가. 약 3달 후 마이너스 완전한 수능 상태. 실험 성공. 약 4달 후 마이너스 뇌 손상 발생. 실험 종료. 두 번째, 세 번째 폴더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는 연구대상 4호 마이너스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제가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미정 마이너스 저항 강함, 노출 강도 증가 필요, 조카의 방문으로 의심 시작, 조치 필요. 저는 네 번째 실험 대상이었어요. 앞에 세 여자처럼 죽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훌륭해요, 미정 씨.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상우가 서재 문 앞에 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실험실에서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그 끔찍한 폴더가 들려 있었고요. 처음부터요. 당신이 서재에 들어오는 걸 다 봤어요. 상우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걸음걸이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냉혹한 무언가였어요.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궁금했거든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공포에 떠는 모습조차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3명의 여자들이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다만 죽었다는 표현은 부정확해요. 실험이 종료된 거예요. 실험이 종료됐다고? 사람의 목숨을 실험 종료라고 표현하다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상우가 맞나요? 당신 미쳤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미쳤다고요? 상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요. 오히려 당신들이 미쳤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이성을 잃고 살아가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결혼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연기였죠.
꽤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완전히 속아 넘어왔으니까. 상우가 책상에 기대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왜, 왜 이런 짓을 해요? 호기심이죠. 인간이 특정한 자극에 노출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의료재단 이사장이면서 이런 짓을?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가 이런 연구를 하기에 완벽하거든요. 자금도 장비도 은폐할 수 있는 권력도 있으니까. 상우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이 사람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피험자는 김영희였어요. 50대 과부 외로움에 지쳐있던 완벽한 표본이었죠. 두 번째는 이선희, 세 번째는 박수진. 모두 같은 조건의 여성들이었어요. 상우가 폴더를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마치 연구 발표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세뇌 기법이 미숙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점점 발전했죠. 당신은 네 번째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효율적으로?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특수 주파수에 노출시키고 향을 통해 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죠. 동시에 심리적 의존도를 높여서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설명됐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상우 없이는 불안해지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혀서 완전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사람이요? 상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실험 대상은 다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 그저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 똑같았어요. 외로움에 굶주려 있어서 작은 친절에도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요. 상우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특히 당신은 흥미로운 케이스였어요. 다른 피험자들보다 저항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노출 강도를 높여야 했죠. 저항이 강했다고요? 네. 보통은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순응하는데 당신은 2달이 넘어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차단 장치까지 설치해야 했어요. 제가 버틴 게 아니라 실험이 예상대로 안 됐다는 거였어요. 그것조차 상우에게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던 거죠. 조카가 방문한 것도 변수였어요.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더 흥미로워졌어요. 유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필요하다면 처리해야겠죠. 처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유나도 위험에 빠뜨린 건 저였구나. 당신 정말 악마예요. 악마라니요. 저는 그저 과학자예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상우의 눈빛을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연구라고, 과학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야. 인체가 특정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한 것뿐이지. 당신도 실험 중이야.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렸어요. 따뜻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이 사람의 눈에는 애정이 아닌 집착과 실험자의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상우의 고백을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명상실로 가죠. 오늘부터는 강도를 더 높여야겠어요.
상우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죽는구나. 싫어요. 처음으로 상우에게 대들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싫다고요? 미정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의 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됐거든요. 그래도 싫어요. 더 이상 당신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보였습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미 제 통제하에 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요? 미정 이모, 이모,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구나. 유나야, 여기 있어.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상우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정말 경찰이 온 거예요. 유나가 신고했구나. 상우가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서재에서 뛰어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유나와 경찰, 그리고 여성단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나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이모,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상우를 체포했어요. 최상우 씨, 살인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우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연구를 한 것뿐이에요. 연구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인 게 아니라 실험이 종료된 거예요. 다르죠.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유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로 뇌에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었겠구나. 이틀 후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최상우의 네 번째 피해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네 번째라는 말에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혼자 살다가 만난 다정한 남편이었거든요. 눈물이 흘렀지만 참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실험당한 거였어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세뇌 장치에 노출시켜서 점점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였고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여성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연일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이런 짓을 하다니. 외로운 여성들을 노린 계획적 범죄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댓글마다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검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상우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세뇌에 사용된 특수 주파수 발생 장치,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화학 성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과거 3명 피해자들의 실험 과정을 기록한 상세한 자료들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긴 건 처음 봅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연쇄살인이었어요. 검사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상우는 구속된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영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상우를 다시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실험했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상우는 제 증언을 듣는 내내 무표정했어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상우는 살인죄와 강금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이 아니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다른 피해자는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용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뇌 손상 부분도 상당히 회복됐고 인지 기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세뇌의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처럼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모, 정말 달라지셨어요. 유나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하시고 외로워하셨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당당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우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움에 굶주려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저는 그 돈을 모두 혼자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절반은 여성 피해자 쉼터에 기부하려고 해요. 유나에게 말했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모, 그 돈 이모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 쉼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지내는 여성들을 만났어요. 가정폭력, 스토킹,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조카가 도와줘서. 그래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은 보상금으로는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예전처럼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미정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방에 오는 분들 중에는 공예를 배우러 온 게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0대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상담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요.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겪었던 초기 증상과 비슷했거든요.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점점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기관에 상담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화낼까봐 무서워요.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존중해야 해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결국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신청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이모,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 예전에는 누군가 기대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모한테 기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외로워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공방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자주 말했어요. 누구도 당신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상우가 제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상우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김영희 씨의 언니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동생이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남편이 자꾸 명상을 시킨다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때 제가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참 동안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동생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이 절까지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자.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외로워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공방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이는 공예를 배우러, 어떤 이는 이야기를 나누러. 그 모든 만남이 소중해요. 선생님,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상우는 저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했겠지만 진짜 강한 건 저였어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윤영희입니다. 올해 63세죠. 이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차를 우려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찻잎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20kg짜리 상자가 3개나 되더군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상자가 떨어지면서 저도 함께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상자를 받쳐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윗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라고 66세 되셨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얼른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박준호 씨는 말없이 상자를 들어주시더군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모두 제 찻집 앞까지 옮겨주셨어요. 무거운 걸 혼자 옮기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차 한 잔 드시러 오세요. 박준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셨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분이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가족은 있으실까?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우리는데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손이 거칠어 보였는데 뭔가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죠. 오전 10시쯤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여사님, 정 선생님.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 찻집을 연 지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영희야, 아까 계단에서 누가 도와줬다며? 김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참 좁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저는 그냥 윗집 분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했어요. 아, 박준호 씨? 그분 목공방 하시는 분이지. 손재주가 좋으셔. 이 여사님이 말씀하시길 박준호 씨는 이 동네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가구 수리나 맞춤 제작을 하신다는군요. 그리고 부인을 몇 년 전에 여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그분이 쓸쓸해 보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죠. 특히 이런 골목에서는 더 외로울 거예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준호 씨가 우산도 없이 걸어가시더군요. 어깨가 많이 젖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산 하나 빌려드릴까요? 박준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하고 가셨죠. 참 고집스러운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찻집 정리를 하면서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상자를 들어주실 때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기분이 언제만큼이었나 싶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말이죠.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찻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간판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었나 싶어 자세히 보니 나사가 빠져서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판이 떨어졌네요. 박준호 씨였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계셨죠. 아마 목공방에 가시는 길이었나 봅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또 도움을 받게 되다니.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수리업체에 연락해 보려고요. 그런데 박준호 씨는 이미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정말 손이 빨랐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고 새 나사를 박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15분도 안 되어서 간판이 말끔히 고쳐졌죠.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나사를 조금 더 굵은 걸로 바꿔놨으니까 더 튼튼할 거예요. 박준호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박준호 씨를 찻집 안으로 모셨어요. 가장 좋은 차를 내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롱차를 우려서 건네드렸는데 박준호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차는 처음 마셔봅니다. 20년 넘게 차를 우려왔거든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다만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새로 산 화분을 들고 있었는데 제법 큰 것이었어요. 자스민 화분이었죠. 몇 층이세요? 박준호 씨가 버튼을 눌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4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같은 4층이셨나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목공방이 4층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하더니 멈췄어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화분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 이러면 화분이 떨어져서 깨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준호 씨가 순식간에 화분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었는데 그만 박준호 씨 손과 제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거칠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구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씨의 눈빛이 참 깊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두 분 연애하시나 봐요? 뒤에서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층에 사는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언제 엘리베이터에 타셨는지도 몰랐네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귀끝까지 빨개진 게 느껴졌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호 씨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해서 슬쩍 올려다봤는데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화분이 떨어질 뻔해서. 제가 얼른 변명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주머니는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셨죠. 아이고, 부끄러워하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먼저 내리시면서 화분을 받아주셨어요. 저도 황급히 따라 내렸죠. 문이 닫히면서 이 아주머니가 윙크를 하고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워낙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박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화분은 괜찮나요? 정작 본인은 신경 안 쓰시면서 화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자스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덕분에 무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박준호 씨는 또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목공방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그날 밤 화분을 창가에 놓고 물을 주면서 자꾸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손이 겹쳤던 순간 박준호 씨의 따뜻한 미소, 이 아주머니의 농담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혹시 이 아주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는 그냥 이웃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준호 씨께 말씀드렸어요. 간판도 고쳐주시고 화분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준호 씨, 시간 되실 때 찻집에 오셔서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고 가세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박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꼭 오세요. 결국 토요일 오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차잎을 골라놓고 찻잔도 제일 예쁜 걸로 준비했죠.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준호 씨가 찻집에 들어오실 때 향긋한 차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백차를 우렸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차죠. 와, 정말 좋은 향이 나네요. 박준호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천천히 음미하시는 모습이 참 진지했습니다. 차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20년 넘게 차만 우려왔거든요. 좋아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준호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공 이야기, 나무 이야기, 이 동네에서 살아온 이야기까지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 푹 빠져들었어요. 제 목공방도 구경해 보실래요? 별건 없지만 박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기꺼이 따라 나섰죠. 목공방은 4층 끝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나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냄새였어요.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까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만들다 만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박준호 씨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작은 의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가구들과는 달리 낡아 보였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의자로 걸어갔죠. 이 의자 참 예뻐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순간 박준호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밝던 얼굴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서 불안해졌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던 의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박준호 씨가 의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매일 이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응원해줬죠. 지금도 가끔 이 의자를 보면 아내가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런 깊은 상처가 있으셔구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 역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외로움을 너무 잘 알거든요. 문득 저의 상처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박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찻집에도 깨진 찻잔이 하나 있어요.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다퉜던 날 그 사람이 던져서 깨진 찻잔이죠. 박준호 씨의 눈빛이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걸 처음 알았나 봅니다. 왜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버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깨진 찻잔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들, 배신감, 절망감까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박준호 씨가 깊게 공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행이네요. 박준호 씨가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혼자 사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까지. 박준호 씨의 의자와 제 찻잔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저는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깨진 찻잔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찻잔이 예전처럼 아프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7월 말의 어느 무더운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더니 저녁이 되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찻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더라고요.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렸어요. 비가 많이 오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촛불을 몇 개 준비해뒀습니다. 이런 날엔 정전이 자주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찻집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죠. 저는 서둘러 문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졌어요. 어머, 정전이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어둠이 찾아오니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해둔 촛불에 불을 켰어요. 작은 불빛이지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바로 그때 찻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커서 처음엔 못 들었는데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누굴까 싶어 문 쪽으로 가니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씨, 저 준호입니다. 괜찮으세요? 박준호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왔을까 싶어 얼른 문을 열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런 날씨에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정전된 것 같아서
혹시 무서워할까봐 왔습니다. 박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다니.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다 드렸죠. 정말 고마워요. 막 정전됐는데 딱 왔네요. 다행이네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박준호가 젖은 머리를 닦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어서 찻집 안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몸도 차가울 텐데. 저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였어요. 전기는 나갔지만 가스는 괜찮더라고요. 따뜻한 차를 우려서 박준호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가 차를 받으면서 제 손에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박준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어요. 우리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박준호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얼굴의 그림자가 어렸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전기 불빛보다 이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둘이서 촛불 아래 앉아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 크게 울렸어요.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죠. 으악!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반사적으로 박준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꽉 잡고 있었죠. 박준호의 손목이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그러고 있는데 박준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죠. 괜찮습니다. 박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완전히 감싸 안았죠. 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박준호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촛불빛 때문인지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더 가깝고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예전처럼 그냥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는 1시간 넘게 더 내렸지만 저희는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며 함께 있었죠.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와 박준호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예전보다 더 오래 대화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죠. 그 폭우 쳤던 날 밤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자가 들어왔어요.
정자는 이 동네 소식통이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알아내는 분이죠. 영희야, 잠깐 나와봐. 정자가 저를 손짓해서 밖으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박준호 씨 말이야, 목공방 빚 때문에 곧 문 닫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귀를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빚이요? 응. 내가 들은 바로는 목공방 운영하면서 장비 사느라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갚기 어려워졌다는 거야. 정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박준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꽤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 이미 몇 달째 연체 상태라던데. 정자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박준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태어난 척 했구나 싶었죠. 그러고 보니 최근에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인 적이 있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내가 미용실 하면서 들은 얘기니까 거의 맞을 거야. 요즘 박준호 씨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박준호를 만났을 때 뭔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저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영희야, 너 혹시 박준호 씨랑 가까워진 거 아니야? 요즘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소문 났더라고. 정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웃 사이일 뿐이에요. 에이, 누가 봐도 그게 아닌데. 어쨌든 조심해. 빚 문제는 복잡한 거거든. 정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박준호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에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찻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이상해서 살짝 숨어서 봤더니 박준호가 낯선 남자 두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박 사장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한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무서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까지는 꼭.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다음 달, 지난달에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빚은 언제 갚으실 겁니까? 다른 남자가 더 큰 소리로 다그쳤어요. 박준호는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거리가 좀 줄어서 그런데 곧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라고요? 지금 경기가 어떤데 나아져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끌 수는 없어요. 저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가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만 더 주세요. 제발.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뛰어나가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계산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런 식이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남자들이 뭔가 서류를 건네고 가더라고요. 박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숨어 있었습니다. 나서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제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박준호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 박준호가 굴복당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정자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빚 문제는 복잡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준호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저에게 숨기고 있었구나. 과연 저희가 진짜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박준호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돈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전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말투성이었거든요.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박준호를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계단을 이용했고 찻집에서도 창문 너머로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다른 일로 바쁜 척했죠. 하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 의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지,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와 가까워진 것도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목요일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준호의 목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일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박준호가 문을 열고 반갑게 웃었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였지만 저에게는 그 미소마저 가짜로 보였습니다. 제 표정이 심각해서인지 박준호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목공방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냄새가 여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의자 하나를 가져다 주며 앉으라고 했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준호 씨, 목공방 빈 이야기 들었어요. 그 순간 박준호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어요. 영애 씨, 그건 며칠 전에 봤어요. 주차장에서 무서운 사람들한테 빚 독촉받는 거. 박준호의 어깨가 확 떨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영희 씨, 제가 설명은 무슨, 진심이라면 왜 숨겼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랐거든요. 박준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심이라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답해요. 저와 가까워진 것도 혹시 돈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박준호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부끄러웠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런 꼴이 되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에요. 말 안 한 게 거짓말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박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죄송해요.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뭐요? 돈 문제 해결되면 말할 생각이었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창피해서 못했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 말을 들으니 더 속상했어요. 저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창피해서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영희 씨,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한테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도 함께 나눴어야죠. 저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 했었거든요. 빚이 있다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고, 바람 피우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전 남편도 그랬어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뭐라고요? 전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 했어요. 빚도 숨기고, 바람도 숨기고.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희 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벌써 한 번 속였는데. 속인 게 아니라고요. 박준호가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 높인 걸 본 적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소리 지르려던 게 아니었어요. 박준호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또다시 상처받을 수 없어요. 영희 씨, 한 번 속으면 바보고 두 번 속으면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박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지금까지도 충분한 기회였어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준호가 뒤에서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목공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박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설렜었는데, 하지만 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박준호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슬퍼 보였었죠.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박준호와 정말 인사만 하고 지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누군가 출근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 끝에서 박준호가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하는 건가 싶었죠. 며칠 뒤
정자가 또 찻집에 왔어요. 이번엔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영희야, 박준호 씨 목공방 닫았다더라.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공방을 닫았다니. 응, 지난주에 완전히 정리했대. 그리고 지금은 새벽에 사무실 청소 일하고 있다더라고. 정자의 말을 듣고 제가 새벽에 들었던 발소리가 떠올랐어요. 정말 박준호였구나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목공방을 닫았을까요? 빚 때문이겠지. 목공방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아예 정리하고 다른 일 시작한 거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새벽 발소리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매일 새벽 4시면 박준호가 청소 일을 하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소리도 들렸고요. 일주일 후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호와 마주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새벽 일을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박준호가 뭔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영희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준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목공방 정리했어요. 박준호가 첫마디를 꺼냈어요. 들었어요. 빚을 제대로 갚으려고요. 목공방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변명하려는 느낌이 아니었죠. 지금은 새벽에 청소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8만 원 정도 벌어요. 갑자기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숨기지 않으려고요. 박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영애 씨가 맞는 말 했어요. 진심이라면 숨기면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금 빚이 1,200만 원 남았어요. 새벽 청소일로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생활비 빼고 180만 원씩 갚으면 7개월 후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박준호가 계산기로 계산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애 씨한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7개월 후에 빚을 다 갚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숨김없이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준호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박준호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박준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는 발소리, 오후 3시에 돌아오는 발소리. 그 모든 게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이구나 싶었죠.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오후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창밖으로 박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땀에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여름 더위에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그런데 박준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뭔가 떳떳한 느낌이랄까요? 며칠 후 정자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준호 씨,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더라. 청소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다 칭찬해. 그래요? 응,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킨다고. 그리고 빚도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다던데. 정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박준호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박준호가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는데도 표정이 밝더라고요. 오늘 빚도 갚았어요. 박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180만 원. 이제 840만 원 남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박준호가 정말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구나 싶었죠. 힘들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영애 씨한테 약속했으니까.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웃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전에 박준호가 말했어요. 5개월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준호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청소복을 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와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2개월이었어요. 그동안 박준호는 정말 꾸준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청소 일을 하고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빚을 갚는 일을 반복했죠. 저도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박준호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정말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저희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박준호는 매번 빚 갚는 상황을 알려줬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이번 달도 180만 원 갚았어요. 이제 120만 원 남았어요. 다음 달이면 다 갚아요. 마지막 60만 원 갚았어요. 그렇게 박준호는 약속한 대로 모든 빚을 갚았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찻집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박준호도 함께 탔어요. 오랜만에 둘만 있게 되었죠. 오늘 좀 일찍 들어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빨리 온 것 같았거든요. 네, 오늘로 청소일 마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빚도 다 갚았고, 이제 목공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1년 넘게 그 힘든 일을 해내다니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영애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4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뭘 할 거예요? 작은 목공방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박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가 3층을 지나고 있었어요. 곧 4층에 도착할 텐데 박준호가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요? 박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애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박준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혼자가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러 가는 길,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던 날들, 모든 게 힘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영희 씨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떳떳하게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다시 시작할 준비도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영애 씨와 함께라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영애 씨와 함께라면 그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년 넘게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동안 박준호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았어요. 영희 씨, 박준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계단에서 도움을 받았던 날, 찻집에서 차를 마시던 날, 목공방에서 상처를 나누던 날, 촛불 아래에서 손을 잡았던 날, 그리고 빚 때문에 다퉜던 날, 박준호가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한 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날들까지 모든 기억이 소중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죠. 정말요? 네, 함께 살아봐요. 제 대답을 듣고 박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1년 전 폭우 치던 날만큼이나 따뜻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요.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요. 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습니다. 박준호가 정지 버튼을 해제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4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나왔어요. 복도에서 각자의 집으로 가기 전에 박준호가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63세와